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드디어 윤지연 아나운서가 복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출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연 아나운서가 복귀하면서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200회를 맞이했습니다. 맞습니다. 둘째 200회니까 다섯째까지는 500회까지 예. 묶고 더블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기다려만 주신다면 전 언제든지 네. 준비가 됐겠죠? 여러분들이 응원하신다면 네. 저희가 500회 이상 쭉쭉 달려나가는 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200회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투표를 통해서 선정한 아이템 진행할 예정인데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려야죠. 좋습니다. 특별한 이 시간 특별한 분들과 함께 해야겠죠. 임용환 소장님, 임철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사실은 전쟁과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독소 전쟁입니다. 그중에서도 쿠르스크 전투가 되겠는데요. 4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와. 예, 임철균 연구원님께서 오늘 다룰 쿠르스크 전투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갑전 및 항공전이 펼쳐진 전투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르스크 전투가 펼쳐졌던 2차 세계대전은 독소전쟁이었는데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팠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전시 상황을 한번 짚어볼까요? 1942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독일과 소련의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망 자체가 이제 독일에게 비관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인정은 안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군수 생산에서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미 독일은 전선이 보급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런데다가 독일은 그 특유의 그 기술 그게 있어요. 기술 집적형. 그러니까 일단 무기도 너무 많고 복잡하고 생산 과정도 복잡해요. 거기다가 자재도 부족하고 이때는 연합군이 공습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생산력이 뚝뚝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일단 성능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때 전차, 특히 T-34 나오면서는 성능면에서 압도하게 되고 거기다가 생산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갑니다. 독일은 너무 복잡해. 근데 러시아는 극도로 단순화해요. 이 단순화의 두 가지 비결이 있는데 일단 설계 자체를 단순화해요. 그다음에 생산에서 미국이 왕창 뭘 대주거든요. 소련이 줄 것만 줘라. 그러니까 트럭, 찝차, 그다음에 도로, 항만 니네가 다 해줘라. 그럼 니네 뭐 할래? 우린 오직 전차나 무기 생산에 집중하겠다. 또 전차도 T-34하고 KV 딱 두 종류만 집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능도 안 떨어지는데 T-34 같은 경우 생산량이 월 2,000대예요. 근데 독일은 월 200대 간신히 올라가요. 너무 차이 나네. 예, 거기다가 이 대안으로 이제 우리는 그럼 진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타이거로 가는데 타이거 생산 능력 월 25대예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하냐 악순환에 악순환이 겹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독일군은 독일군이어서 쉽게 이제 지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바르바로사 작전 초창기부터 심각한 문제점이었거든요. 진공로를 하나를 잡고 가야 되는데 독일군이 그동안 해왔던 전격전을 하려면은 하루 평균 1만 톤의 보급품이 필요해요. 1만 톤이면은 이게 수치가 그려지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진격로를 세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3배수로 군수 보급량이 폭증하는 거예요. 그걸 독일 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스탈린그라드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의외로 소련군이 여기서 잘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여기서 고무가 돼가지고 반격 한번 해봐라. 티모센코에게 지시를 합니다. 반격해서 하르키우를 탈환해라고 지시를 하니까 제2차 하르키우 공세를 티모센코가 대공세를 가죠. 근데 거기서 참패를 합니다. 참모 조직이 뒷받침이 안 돼 있었어요, 아직. 애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세 작전 계획을 못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2개의 완편 야전군 그리고 2개의 신편 기갑 군단이 전면을 하고 6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1,200대 이상의 전차를 손실을 합니다. 그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코프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일련의 연결 작전으로 구성된 대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르제프 돌추부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르제프 돌추부에 대해서 대공세를 가하는 화성 작전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바지마 공세를 통해서 독일의 중부 집단군을 분쇄를 시킨 다음에 천왕성 작전을 통해서 스탈린그라드에 있는 독일 육군을 완전히 포위 소멸하겠다라는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그런데 소련군의 참모 조직이 아직까지는 엉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대로 된 기획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르제프 돌출부 공세가 참패를 하면서 2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투입된 2,000대의 전차 중에 무려 1,800대를 손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실시된 소토성 작전이 12월 16일 날 진행이 되는데 이걸 성공시키면서 독일의 후방 지역을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어진 만슈타인이 철수를 하면서 독일 제6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완전히 포위돼 버리죠. 그리고 그 천왕성 작전이 성공을 하면서 스탈린그라드는 독일 제6군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물론 좀 많은 양의 희생이 좀 있었지만 기세가 점점 더 소련군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격전이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탈린그라드의 남서쪽에 우크라이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탈린그라드에서 소련군이 이기기 시작하니까 사실 좀 성급했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아까 우리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걔들 이렇게 별을 좋아해. 천왕성, 토성, 그다음에 작은 토성 목성도 이러면서 이제 막 벌어지는데 정확히 지적하셨지만 너무 큰 전역을 지네가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현장의 문제고 독재국가의 특징이 위에 사람들은 큰 지도 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점점 신나가지고 마구마구 지도를 멋있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게 전선이 우크라이나로 내려오는데 이 시점에서 독일군이 만슈타인이 등장해서 이제 전권을 물론 이전에 등장했습니다만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만슈타인의 유명한 기동방어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도네츠강 아래로 내려오면서 끌어들여가지고 기가 막힌 그 역사의 길이 남을 기동방어를 성공시키죠. 근데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이 내용이 소련 그 지휘부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잘라내면 야 독일군 싹 다 섬멸할 수 있겠는데라고 말은 하지만 이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의 잘못이 항상 현장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지만 월 전차 생산, 병력 이런 것 때문에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내려오는 군대는 3개월 동안 전투를 해가지고 그 장부상으로는 큰데 현장에 가면 전차 2대밖에 없다. 병사들은 탈진할 대로 탈진했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아는 군대는 전선을 유지하고 싸워야 돼. 근데 독일군이 전선을 포기하고 이렇게 선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봤더니 무질서하게 후퇴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독일군은 흩어져서 기동방어한다고 적을 끌어들인 다음에 반격 지점으로 포인트를 찾아서 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무질서한 후퇴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밀고 내려갔다가 당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당해요. 하르코프에서도 당하고 뭐 이래가지고 독일군이 후퇴하는 줄 알고 무리하게 진격하기 시작하죠. 자,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독일군. 이제는 뭐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네. 결국은 이 병력을 보존하면서 후퇴를 한다. 뭐 이런 전략이겠죠. 맞습니다. 독일군이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는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벌어서 전력을 복구하는 것.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만슈타인도 당연히 이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소련군도 이렇게 퇴각하는 독일군은 쫓아서 내려가면서 갤롭 작전과 스타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쿠르스크 지역 일대를 탈환을 해요. 그 다음에 2월 16일쯤에 하르코프 지역을 탈환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쯤 가보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련군의 보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식량이나 식량 같은 거는 아껴서 먹을 수 있겠지만 탄약이나 기름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전투 피로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계속 작전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했으면 자신들의 능력보다 더 큰 성공이 왔으면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의심 없이 우린 잘하고 있어 하고 밀고 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만슈타인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던 거죠. 어서 와. 네. 퇴각하던 만슈타인이 2월 17일에 기갑군단 2개를 갑자기 나란히 늘려 세우더니 소련군은 기습을 합니다. 이 패전의 결과로 소련은 무려 6개의 기갑군단, 10개의 보병사단, 병력만 8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반복이 되니까 독일군 내에서는 우리가 무리하게 싸우는 것보단 한 번에 준비된 결전으로 이렇게 기동방어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소리가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 시기쯤 되면 과다카날 지역에서 일본이 참패하거든요. 그래서 과다카날 전투에서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연합군이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참패를 하면서 수십만의 포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최고 수뇌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 우리 서유럽, 유럽 요새가 위협을 받겠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스탈린그라드에서 25만이 넘게 죽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병력들 중에 상당 부분이 루마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같은 추축국의 동맹국들이었단 말이죠. 너무 많이 자국 군인들이 손실을 하니까 더 이상의 병력을 제공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랑 독일의 최고 수뇌부들 입장에선 자기 편을 안정시키고 연합군의 공세에 대비할 뭔가 큰 거 한 방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때마침 겨울 내내 진행된 공방전에서 쿠르스크 일대에 거대한 돌출부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여기에 막대한 수의 소련군이 들어가 있어요. 아직까진 얘네들이 만만해요. 그 작전객도 잘 수립 못하고 자기들이 봤을 땐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이걸 포위 소멸해서 수백만의 소련군을 여기서 경멸시킬 수 있으면 세계 정세를 독일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게 된 거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의 전장이 될 쿠르스크 전투가 바로 시작되는 그 시점의 시작인데요. 방금 연구원님이 전선에서 이 돌출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독일 입장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나온 것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만슈타인이 기동방어를 할 때 3단계 전략이었는데 첫째는 기동방어로 끊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루키우하고 키이우를 탈환하고 세 번째는 쿠르스크까지 밀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쿠르스크까지 밀고 가기 전에 주코프가 복귀하면서 있는 대로 병력을 긁어서 이제 여기는 무조건 그 라스푸티차 시작되면 전투가 중단되니까 만슈타인이 쿠르스크까지 오는 걸 막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만슈타인의 원래 전략은 이 러시아를 먹는다는 건 이미 독일의 생산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기만 집중해도 안 되는데 지금 뭐 일본 문제 방금 말했듯이 그리고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로 상륙하는 거는 연합군이 서유럽으로 상륙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이렇게 되니까 원래 독일은 우크라이나 먹는 게 18세기부터 꿈이었고 모스크바를 쳐들어간다는 것도 오직 우크라이나를 먹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밀자는 거였어요. 그럼 어디를 잘라야 되니? 그랬을 때 이제 쿠르스크까지 갔을 때 쿠르스크 자체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게 지도를 보시면 거기서 저기 오르리안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완전 평야지대예요. 지난번에 프리고진의 반란이 났을 때 로스토프에서 올라가는데 바그너 그룹이 병력이 얼마 안 되는데 모스크바 난리가 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완전 평야거든. 그러니까 쿠르스크를 독일군이 장악하게 되면 모스크바까지 가는 직통로가 열려요. 그러니까 쿠르스크를 장악하게 되면 모스크바에게 단도가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전선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쿠르스크 돌출부를 제거하는 순간에 전선의 균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러면 쿠르스크 전투 직전 시점 양측의 전력 어떻게 될까요? 1943년 당시 동부전선에서 양국의 전력을 살펴보면 독일군이 총 147개의 보병사단 그리고 22개의 기갑사단 1336대의 전차와 6360문 정도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병력은 273만 명 정도 됐습니다. 많아 보이죠. 그런데 너무 넓어요. 저 광장면을 커버하기에는 보병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전 협동 작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보병이 더 많아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거죠. 반면 여기에 맞선 소련군은 보병
500개 사단, 그리고 6,000대 이상의 전차, 2만 문 이상의 카운터가 안 돼요. 2만 문 이상의 야포, 580만 정도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랜드리스 물자들이 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소련군의 가장 큰 약점은 기동력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갖다 준 13만 8천 대의 트럭이 그 기동력을 채워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T-34나 뭐 76mm 사단포나 122mm 편곡사포 이런 것들이 붕어빵 찍듯이 찍혀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독일군은 전 전선에서 병력 3분의 1 정도를 동원을 해서 이 이상 동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모을 수 있는 건 다 긁어모으고 새롭게 생산된 티거와 판터 전차로 완편된 기갑군단들을 동원을 해서 저 돌파구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저 그림 한번 봐보시겠어요? 너무 빽빽한 거 아니에요? 저거를 자르고 들어가야 돼요. 아, 기본적으로 안 돼요. 방어부대가 공격부대보다 더 약해야 되는데 공격부대가 방어부대보다 숫자가 약해요. 네. 소련군은 전체 병력 중에 22.4%밖에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보다 잘 싸우는 독일군을 비록 숫자는 적더라도 우리가 방어전으로 소모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독일은 우세한 기술을 앞세워서 빨리 돌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게다가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지역이 평원이라면서요. 보전 협동 작전이 잘만 된다면 엄청나게 사실은 물량으로 쏟아내는 소련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지형이네요. 이때쯤 되면 소련군도 전투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서 아직 불균형한 게 많아서 그렇지 기본 능력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른 거 몰라도 소련군은 옛날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그 진짜 인해 전술의 전형이에요. 밀면 민다. 이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독일군이 이게 돌파가 설사 비수같이 타이거 뭐 독일군의 능력은 돌파를 한다고 해도 재파 공격으로 이어지는 소련의 계속되는 예비대 투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려면 병력이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슈타인도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보병을 더 달라 하는데 이제 루마니아군, 이탈리아군, 불가리아군은 이미 다 박살이 났고 그리고 그쪽은 이제 안 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독일군도 걔들을 신뢰를 안 해요. 사실은 이 사단이 난 게 그 아까 리틀 토성 작전 할 때 소련군이 이게 독일군을 치지 말고 이쪽을 치자 그래서 아예 노리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루마니아군, 이탈리아군, 헝가리군이 박살이 났거든요. 독일군대로 걔들 못 믿겠는 거야. 더 결정적인 거는 처음에 만슈타인이 생각했던 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서 라스푸체 오기 전에 끝내는 거였는데 네. 못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쿠르스트코 돌출부로 이제 계속 병력이 모이잖아. 이렇게 되면 소련군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길 확률이 없어요. 네. 근데 이때 만슈타인이 조금 나중에 자기가 좀 반성했지만 히틀러한테 강하게 나갔어야 됐는데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가고 있었어. 그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죠. 아 이미 반대. 지하벙커에서 그 권총 들고 있던 시절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 앞인데 이미 갈 만큼 간 거야 그게. 남들은 거기까지도 못 가요. 네. 역대급으로 히틀러한테 제일 많이 간 게 만슈타인인데 거기까지 간 게 요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이제 안 된다. 공격은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선수비, 땅 내주고 자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지난번에 나 한번 들어줬는데 더 이상은 들어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미 지는 싸움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스피드가 제일 생명이었고 우리는 이제 미래를 알기에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독일이 그냥 빨리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략을 보강하기 위해 시간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련군한테는 방어할 수 있는 시간과 네. 더 많은 전력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셈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독일인 공산주의자 중에 루돌프 레슬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암호명이 루시 링인데 이 루시 링으로 대표되는 광범위한 간첩망이 독일 내에서 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자가 이동하는 게 이미 모스크바에 있는 최고사령부 스타브카로 다 보고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스탈린이 워낙에 의심이 많은 이 사람도 편집증 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탈린을 설득을 하려면은 얘만 믿을 수 없으니까 영국 정보부도 똑같은 정보를 계속 소련의 간첩망에다가 흘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소련은
쿠르스크에서 대공세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징발을 해서 엄청난 규모의 교량, 비행장, 다리 이런 것들을 막 건설하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는 허위 교량, 허위 비행장 같은 것들도 건설을 해서 독일군의 포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이제 짓는 거죠. 그리고 250개의 공병 중대가 매일 보병들의 충원을 받아서 개미굴 같은 방어지대를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요 방어선들은 교통호들로 참호선들을 다 교통호로 연결을 해놓고 그 교통호에 대전차호, 공영왕의 진지, 기관총 진지 같은 것들을 벌집처럼 진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철조망지대, 지뢰지대, 그 앞에 도로 대화구 같은 도로장애물 해서 복합장애물 지대를 구성을 하고요. 이것들을 76mm 포나 122mm 포, 카투사 로켓 같은 것들이랑 연계를 시켜서 화력 경멸 구역을 주요 진입로보다 중첩되게 다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야포의 수가 2만 문이 넘었어요. 철조망 및 지뢰지대는 804km에 달하는 전술 및 방어 철조망, 그리고 1마일이 1.6km거든요. 1.6km당 2,400발의 대전차 지뢰와 2,700발의 대인 지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뢰지대라는 건 지뢰 군들을 설치하면서 하는 건데 거의 64만 발에 달하는 지뢰를 전정면에 걸쳐서 깔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목함 지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탐지가 잘 안 돼요. 병사들이 일일이 대검으로 찔러서 찾던지 아니면 장애물 개척 차량이 와가지고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동안 가만히 놔두겠어요? 포격하고. 당연하죠. 폭격하고 네. 하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그냥 깐 게 아니라 반땅크 지탱점이라고 하는데 대전차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면으로 적 전력이 유입되도록 지뢰지대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철저히 소련의 지뢰전 교리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거죠. 대전차 지뢰 한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좌우 측면을 감싸는 대인 지뢰가 몇 발이 설치가 됩니다. 이걸 지뢰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뢰군들을 무수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애물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부대도 어마어마하게 갖다 놨어요. 각각의 5개 야전군으로 편성된 로코소프스키가 지휘하는 중부전선군, 바투틴이 지휘하는 보로네시 전선군을 배치를 했고요. 이 2개의 전선군을 연결할 코 부분 있죠? 앞에 튀어나와 있는 돌출부 지역에 제60, 제65 군단을 배치를 해서 15개 소총병 사단을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방어선을 연결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쿠르스크 돌출부 방어부대고요. 주코프는 이 강력한 방어지대를 모루로 삼아서 박사님께서 오렐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서부전선군 등의 2개의 전선군을 별도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쿠트초프 공세라는 것을 준비를 또 해요. 독일군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휩쓸고 들어오면 그 뒤를 잘라서 포위 소멸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불안했는지 스타브카는 대규모의 지역 예비군을 또 별도로 조성을 합니다. 이걸 스텝 전선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야전군 5개, 그리고 제5 근위전차군, 3개의 독립기갑군단, 3개의 기계화군단, 항공군단으로 편성된 60만의 병력과 1,600대 이상의 기갑전투 차량들을 또 별도로 준비를 합니다. 이 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밀어붙이던 독일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를 계기로 진격이 둔화한다. 이후 여러 차례 공방전을 통해서 쿠르스크에 소련군의 거대한 돌출부가 형성된다.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했던 독일군은 쿠르스크에서 소련군을 섬멸한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스파이를 통해 독일군의 의도를 간파한 소련군은 쿠르스크에 방어 병력을 투입하기 시작한다. 정말 방어 라인을 확실하게 잘 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히틀러의 아집과 고집으로 일단 공세를 펼쳐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사실 이 전투에 투표를 해주신 이유, 이 쿠르스크 전투가 기갑 전투로 유명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 양측의 기갑 전력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유명한 전투가 5호 판저 그리고 6호 전차 타이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논쟁이 되죠. 타이거가 더 좋으냐, 판저가 더 좋으냐.
그러니까 이게 달리 스펙이냐 실전에서의 성능이냐라는 건데,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는요 전술적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제발 그만 싸우자고. 이게 광활한 대지에서 하느냐, 시가전에서 하느냐, 그럼요. 1대1로 하느냐, 다대1로 하느냐, 그 모든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판전은 그 T-34 충격 때문에 우리도 저런 거 만들어야겠다 해서 독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75mm 주포였고 관통력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간단히 말하면 아직 시제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쿠르스크 나갈 때도 구대련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아직 쓸 수 있는 무기가 나가면 안 돼요. 아니다. 고장도 작고. 그리고 버티는 거하고 고장 나는 건 별개예요. 타이거도 한 대 맞으면 뭐 여기저기 고장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장비는 신뢰성이 중요한데 이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서스펜션 같은 게 약해가지고 정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6호 전차 티거는 독일이 자랑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왜 티거냐면 우리가 수가 딸린다. 그런 호랑이 한 마리가 늑대 100마리를 해치울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티거란 이름도 괜히 붙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대포는 그 유명한 88mm 포를 장착해서 지상의 모든 전차는 다 격파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뭐 장갑은 전면 장갑 120mm, 전면 장갑 120mm. 지상의 어떤 전차도 우리를 격파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뻥인 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거 탔던 분이 전차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튼튼한 건 맞는데 우리도 특히 나중에는 T-34도 75mm 포 같은 걸 장착하거든요. 그러면 한 500 전면도 7, 800m 안에서 맞으면 위험하다. 측면이나 후면도 한 1,500m 밖에서 맞아야 안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폭발이 안 된다고 그래도 차가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든지 격파하고 어떤 것에도 격파되지 않는다. 그럼 나도 기갑병 하겠어.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게임을 통해서 티거 전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 시가전에서는 워낙 무거워서 땅이 다 파여버립니다. 그래서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소련의 전차들이 하고 쏘고 도망가고 해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그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타이거가 느리다는 말이 있는데 45km, 50km 나는데 문제는 그 속도로 평소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2, 30km로 움직여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기름도 엄청나게 먹고 윤활유를 또 끔찍하게 먹어요. 그리고 이 차의 제일 단점이 배터리예요. 독일 전차가 전반적으로 다 배터리가 약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야간에 보병들한테 많이 당하는데 배터리를 완충시켜놔야 되니까 가뜩이나 기름도 없는 독일이 밤새도록 틀어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소리 듣고 찾아와서 이제 잡는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거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히 전차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소련 전차가 스펙상으로 더 좋았죠. 그런데 전차병의 능력, 전술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티거 한 대가 5대였을 때 T-34 격파했다는 얘기 무수히 나오는데 이게 성능의 차이보다는 전차 병들의 능력 차이가 컸어요. 티거 전차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방어력도 방어력인데 명중률이었습니다. 티거 전차는 거의 뭐 1km에서는 100%, 2km에서는 87% 정도의 사격 정확도를 자랑했거든요. 달려와서 쏴야 되는데 멈춰서 있는 티거가 멀리서 쏘면은 어떻게 쏴도 안 깨져요. 일단 정면 장갑은 120mm면은 뚫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서스펜션 문제, 두드려 맞다 보면은 전차가 주저앉습니다. 멈추겠죠? 그때부터는 보병의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가전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 피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는 광활한 대지이기 때문에 1km 이내로 접근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티거가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쏘는 소리가 펑 들린다? 그러면 고개를 쓱 돌리는 순간 가는 거죠. 이게 마지막 티거를 보는 거구나.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아니 아까 박사님께서 우리는 이제 10마리의 늑대가 되느니 한 마리의 호랑이가 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소련군은 10마리의 늑대입니까? 10마리의 늑대라기보다는 그 밑에 양떼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양떼인데 뿔이 좀 나 있어요. 뿔이 좀 이게 밖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네. 뿔이 나는 양인데 그 전차 성능을 한번 보려면은 소련군의 대표 전차를 봐야겠죠. 그래서 T-34-76 전차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8톤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동부정선에서 자타공인 최고의 전차 중에 하나였어요. 히틀러도 이 T-34의 존재를 알았으면 소련 침공을 미뤘을 거라고 본인이 그 회고를 했어요. 정도로요. 왜냐하면 바르바로사 작전 할 때 독일군의 3545 전차는 1km 거리에서 T-34를 격파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T-34는 1km 거리에서 3545를 격파할 수 있었거든요. 이 충격 때문에 만든 게 판터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T-34 전차가 채택한 76.2mm의 주포가 결코 약한 화력이 아니거든요. 티거가 지나치게 장갑이 두꺼워서 그렇지. 그리고 APC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km에서는 60mm를 관통할 수 있고 500m 거리까지 가면은 92mm 정도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500m까지 가면 판터 전차는 운 좋으면 격파할 수 있어요. 근데 티거 전차는 격파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엄청난 양의 물량을 집어넣어서 계속 쏴가지고 서스펜션을 깨트려서 주저앉힌 다음에 보병이 기어 올라가서 수류탄을 던지든 몰로토프 칵테일을 던지든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 네. 저게 몇 장 안 남아있는 쿠르스크 전투 당시의 티거 전차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차체에 뭐가 둘러져 있죠. 네. 저게 윤형철조망이거든요. 아,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네, 소련 보병들이 하도 기어 올라오니까 철조망으로 전차를 감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이 느끼고 있던 그 히스테리가 얼마나 큰지 저 사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물량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방어 라인이 갖춰지는 모습만 봤을 때 질적 차이도 이거를 넘어서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저거를 공격해서 들어갈 지휘관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저게 갖춰진 상태에서는. 그런데 만슈타인이 사실 이 작전을 먼저 제안했었어요. 이게 강석 저렇게 배치되기 전에 43년 3월에 히틀러를 찾아갑니다. 총통, 저 탄력적인 공세방어를 적용을 해서 소련군을 쿠르스크에서 경멸을 시켜야 됩니다. 소련의 물량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그 연합군이 서유럽에 상륙하기 전에 신속하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그렇게 라고 하면서 이제 작전 명령 5호를 발령을 해요. 네. 그런데 명확한 공격 목표를 부여해주지 않았어요, 히틀러가. 그 사이에 정작 제안한 만슈타인은 백내장 치료 때문에 독일로 잠깐 귀국했어요. 이게 유야무야해지다가 예, 그러다가 그 사이에 육군 참모총장 자이칠러 장군이 계셨는데 이 자이칠러 장군이 이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쿠르스크? 그래? 괜찮아 보이는데? 12개 기갑사단이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이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네. 그래서 작전명령 6호가 내려갑니다. 그때부터 코드네임 시타델이라고 내려간 거예요. 네. 오퍼레이션 시타델. 아, 그러니까 원래는 3월 달에 들어갔으면 그래, 만슈타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게 4월, 5월 지금 몇 달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것도 대안이었어요. 원래 만슈타인 생각이 아니야. 히틀러가 공격하려니까 할 수 없이 찍은 거란 말이에요. 이안인데 이게 3안 되고 4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 끌다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모젤 장군이 가서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반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주공이 되는 사람인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진 거죠. 그리고 구데리안도 반대를 합니다. 원래 구데리안이 참 공격적인 사람인데 이때는 뭐 안 되는 거죠. 뭐 일단 일단 안 된다고 할 정도. 유명한 말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기갑 전력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독일은 이를 보충한 능력이 없다. 그리고 좀 슬픈 말을 하죠. 판도와 티거는 고장 덩어리여서 아직 쓸 수가 없다. 근데 왜냐하면 히틀러가 이걸 단단히 믿고 있었거든. 네. 이게 이제 히틀러를 이제 너무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슈타인이 이럴 때는 또 살살 좀 해줘가지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럴 때 이제 잘 빠져나가는 법이 그럴 때 집 살려는데 돈이 2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2억이 부족합니다.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이거를 그래? 자. 영끌이 돼. 그랬으면 차라리 끝났지. 네. 그러면 한 달 연기, 아. 2달 연기 자꾸 끌어요. 그리고 어차피 보병은 안 대주고 티거하고 판더를 더 생산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더 늦어지고 방어가 수량을 더 더 줄잖아요. 이게 참 비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 늑대 10마리하고 싸우는 거하고 호랑이 2마리가 늑대 100마리하고 싸우는 그렇죠. 거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하냐고. 그때 발터 모델이 항공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 항공 사진이 지금은 안 남아 있어요. 모델 장군이 자기가 죽을 걸 예상하면서 다 태워버려가지고
사진은 안 남아 있는데 보고서 충격받은 거죠. 히틀러도 참전 용사잖아요. 본인도 참호전을 겪었고 자기가 겪은 거랑 너무 똑같은 게 데자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방어 라인으로 우리 예. 군대 밀어넣는다고? 자기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간 구멍을 슬슬슬슬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무식한 궁금함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걸 접고 좀 달리 방법을 세우면 안 되나요? 여기서 큰 거 한 방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해내지 못하면 추축국의 동맹국들이 다 붕괴될 게 눈에 불 보듯 뻔하잖아요. 여기 빨리 뭔가를 큰 거 한 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전략 예비대를 확보를 하니까. 이게 참 좋은 비유인데 큰 거 한 방이 필요해. 네. 그러면 준비되지 않아도 빨리 쳐야 되잖아. 네. 큰 거 한 방이 필요한데 이틀 후에 하자. 좀 뻐근한데 사흘 후에 하자. 이러면 큰 거 한 방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근데 거기서 결과가 좀 보이네요. 예, 자, 그러면 참 죄송스럽게도 이미 승패가 난 것 같은 이 느낌의 작전, 독일이 어떻게 구상하는지 독일군의 구상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되면 이미 다 끝난 얘기 같지만 사실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런 비유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전투라는 건 역사상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역전해낸 역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투였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끝났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걸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독일군은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돌출부를 처리하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위에서 햄머로 치고 아래쪽에서 자른다. 말은 쉬운데 저도 할 수 이게- 있겠어요 이제. 문제는 이걸 몇십만 명을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터 모델의 제9군이 햄머가 돼서 때리고 남쪽에 있는 만슈타인 군의 이제 군단들이 치고 올라가서 가위질을 하는 계획이었어요. 이게 군의 규모가 워낙에 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인 전략 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발터 모델도 주력 공격 부대고 밑에 만슈타인도 주력 공격 부대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도 주공조공이 나뉘잖아요. 네. 발터 모델이 먼저 공격을 하는 조공 부대였습니다.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가위질을 하는 부대가 만슈타인이 지휘하는 남부 집단군이 주력 부대였고요. 그래서 이 모델의 구군이 공격하는 것은 포니리, 오르바트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포니리 마을과 오르바트카 방향으로 돌파구를 형성할 계획이었죠. 그렇게 주공 부대들이 포니리와 오르바트카 방향으로 공격을 진행을 하면은 조공부대인 23군단이 걔네들보다 먼저 공격을 실시해서 말로 아르한게스크라는 마을이 있어요. 여기를 점령을 해서 소련군의 예비대들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들였어야 해요. 그래서 참호선을 종신 깊게 파고 들어가서 소련군의 보병 병력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였어야 하는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군이 공격을 먼저 진행을 하면 잠시 뒤에 만슈타인의 남부 집단군이 공격을 하는데 프로호로프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 방향으로 돌파구를 형성을 하는 게 당초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자르고 올라갈 때 정면 돌출부에 있는 소련군들이 뒤돌아서 와버리면은 저 돌파 부대들이 포위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부대들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독일 제2군이 보병 10만의 병력을 가지고 정면에서 고착 견제시키는 임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면이 모루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기를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때리고 밑에서 자르고 올라간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전면 부대들이 뒤를 돌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뒤가 서늘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르기만 성공한다면 진짜 소련의 저 100만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부대는 포위 소멸되는 순식간에 포위 소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르기만 성공한다면. 그런데 독일군이 작전만 저렇게 잘 세운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독일군의 진짜 무시무시한 부분인데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이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 발터 모델이나 만슈타인 같은 지휘관들이 각자 참모들을 데리고 저 계획을 수십 회에 걸쳐서 수정 보완을 하고 지휘 참모 훈련을 수십 번을 거쳐서 해요. 그동안의 병사들한테 충분한 휴식도 주고 지뢰지대 돌파를 위한 장애물 개척 훈련도 시키고 보전, 포, 항공, 합동 작전을 위한 전술 훈련도 반복해서 시키고 연대대 훈련을 수십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시킵니다. 철저하게 준비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네. 소련군의 단점은 역시 작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정밀하게. 독일군이 이거 한 거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돌파하는 부대는
최대한의 전력을 집중하고 탱크도 집중해서 돌파를 해. 근데 병력이 지금 상대가 안 되고 수요가 많잖아. 우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당을 주냐면 아까 우리 용건님 설명한 좀 좌우로 이제 군대를 보내는데 이게 그냥 가서 막는 게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소련군의 예비대가 후속 공격을 해올 때를 먼저 점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병이 올 거냐 보병이 올 거냐 그리고 지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간 순서를 다 디테일하게 짜는 거지. 내가 간 다음에 투입돼서 막는 경우도 있고 미리 가서 쟤를 붙들고 있어라. 뿐만 아니라 유리한 위치를 점거해서 예비대가 오는 거를 공격을 해라. 그런데 그게 기갑이 올 거냐 보병이 올 거냐 지형이 기갑이 있는 게 좋으냐 보병이 있는 게 좋으냐 이런 걸 디테일하게 다 짜서 넣는 거예요. 20만이 넘는 군대를 동원하는데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부대들도 또 그런 식으로 해요. 갈라지고. 그러니까 작전의 천재라는 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군대가 당시에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독일군 말고는. 전 세계에 없었을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작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독일군은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이 소련군을 상대로 만약 우리가 쳤을 때 우측에서는 소련의 이런 예비대대가 올 것이고 좌측에서는 이런 예비대대가 올 것이야. 그 타이밍에 너는 이 우측을 막고 너희는 이 좌측을 막아. 그러면 우리 정면 최정예 부대는 여기를 자르고 들어가서 저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갈 거야. 이걸 계산을 다 했다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허준 씨한테 어린애 넷이 붙어가지고 새끼손가락을 물어. 너는 발을 껴. 그리고 15초만 버텨. 30초만 버텨. 그리고 발을 붙들 때는 누워.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옆에서 엄청나게 눌러. 디테일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약간 우주선 발사처럼 이걸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재 마인슈타인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계획을 짜면 더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결과를 알 수가 없겠는데요. 알고는 붙어봐야 알 있지만요. 수 있죠. 과연 천재 마인슈타인과 그의 참모들 그리고 지구상의 최정예 부대라고 불리웠던 독일의 군대는 소련의 수백만 군대와 맞서서 가위질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질긴 종이도 가위가 한번 생채기를 내서 찢기 시작하면 쭉 잘리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한 번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벌써 잘렸네요. 빨리 끝낼 줄 알고 참고 있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걸 노리고 치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한번 당황스러운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건 살려야 되는데 이거는. 가위질이 한번 삐끗하고 어긋나면 절대 그 종이는 잘리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가위질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누가 기다려줍니까? 절대 소련군이 기다려주지 않죠. 2차 예비부대, 3차 예비부대가 이미 다 덮어 쌓아겠죠. 과연 마인슈타인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쉽지만 오늘은 그걸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과연 다음 시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943년 나치 독일군은 크루스크의 소련군을 공격하는 사상 최대의 작전을 계획한다. 소련군은 독일의 막강한 전차에 맞서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T-34를 대량으로 투입한다. 마침내 독일군은 크루스크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스타델 작전의 개시를 명령하게 되고 마인슈타인이 이끄는 남부 집단군이 소련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기동을 개시하는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전으로 기록된 크루스크 전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2차 대전 전차전의 전설 크루스크 전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